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커리어 캠퍼스 직업상담사 전임교수 김덕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긴장되셨죠? 2014년도 3회차 마지막 시험인데 저도 좀 긴장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 해설을 준비하느라고 초긴장 상태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긴장을 조금 풀면서 디프리 이런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빈도를 보니까 난이도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기출 위주로 많이 나왔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직업상담사 협회 그 정책위원이고 또 홍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변수를 볼 때 직업상담사를 내년에 많이 이제 뽑는다. 각 기관들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1번 문제가요. 속박된 재반 활동에서의 직업 활동으로 붙잡는 세 가지 이렇게 나왔죠. 직업정보에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 출제 빈도가 좀 적게 나왔어요. 왜? 주로 이제 실무 과정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직업 상담사들이 이 공부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 나가서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상담학 쪽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학 쪽이 상담학 심리학 쪽이 이제 점점점 문제의 그 배점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직업 정보론 이제 이 문제 나올 때 이 문제의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그 여러분의 그 학습 태도로서는 수험 태도로서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구나. 여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눈 감고 그냥 자다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키워드 이연경 수의사,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 이연경 수의사, 그 중에서 불로소득에 의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 수의사다. 직업 불로소득에 의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 이연경, 속박된 상태에서의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 수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활동들은 직업활동이 아니다. 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활동이 아니다. 경모와 경륜 같은 수입이 있는 건 직업활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불로소득에 의한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 이렇게 수의사, 이거는 수용소.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용소.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감옥.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얘기하면 깜빵. 깜빵 내 모든 활동에서의 경제활동은 직업활동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은 많이 강조했지만 수용소 내에서는 형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 교도관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는 함정이 수용소 내에서의 법률에 의해서 갇힌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법률에 의해서 갇힌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 내에서의 법률에 의해서 갇힌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면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4.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용자. 갇힌 사람이죠. 수용자.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 이름은 또 틀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용자. 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여러분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간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당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자, 여기서는 법률에 갇힌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속박된 상태 수의사. 또 불로소득에 의한 직업활동을 보지 않는 거 이연경. 6가지를 쓰시오. 이연경 수의사. 이거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강의했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6점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실망 노동자 가설과 부가 노동자 가설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공부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똑같은 나올 수 뭐 똑같이 토시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가고시 시험이 4시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바로 촬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11시에 바로 동영상에 공개되는 것은 정말 유일무이하게 이런 역사적인 정말 일입니다. 물론 이제 어설프게 강의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를 정확히 뽑아서 정확하게 해설하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댁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주 이거 준비하느라고 저도 아주 2시서부터 쭉 긴장 상태로 이렇게 아주 온 열정을 다해서, 온 정부력을 다해서 이렇게 수집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실망 노동자 가설과 부가 노동자 가설이 있다. 가설 이론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 이론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답안 작성도. 그래서 전제 조건을 꼭 써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이 가설이 성립되려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꼭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 시,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떨어져요. 경기 침체 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차 공부는 많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잘하는 공부죠. 많이 어영부영하면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문제 내외를 내 것으로 완벽히 외우는 게 당락의 결정이죠. 실망 노동자 가설, 경기 침체 시, 경기가 안 좋았을 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뭐가 있죠? 실업자가 있고 취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경제활동은 전업주부, 학업에만 전념한 학생,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 이게 쫙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얘기죠. 경기 침체 시에, 여기서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죠. 실업자. 경기 침체 시에 실업인 상태에서, 실업자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일자리가 있으면은 구직활동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 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취업 의사가 있지만은 아무리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적 실업이죠. 실업으로 보면요. 근데 간단히 여러분 답안지용으로 정리하게 되면 경기 침체 시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실업자가 아무리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실망 노동자 가설이라고 한다. 여러분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이게 안 들어가면 틀려요. 두 번째, 이럴 때 여기에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 10명을 갖고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이제 경실이다. 실업률은 경실이다. 경제활동 인구인데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서 만약에 5명이 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실질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 실업률은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을 일으킨다. 이게 실망 노동자 가설이다. 그러면 부가 노동자 가설은 반대죠.
자, 집안의 주 수입원인 가장이 경기 침체 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여서 비경제활동에 있던 주부나 자녀들이 비경제활동에 있던 주부나 자녀들이 경제활동으로 올라가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부가노동자 가설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가노동자 가설 통계를 계산할 때 10명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3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5명에서. 예를 들면 5명에서. 그러면 15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예요?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죠. 여기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부가노동자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6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경제학 이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참고로 제가 이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 제자들이 몇 명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교수님, 어찌어찌해서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겁니다.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뭐 궁금한 사항 전하고 저는 그럴 때 굉장히 교수로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또 문제에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모르는 문제를 또 가르쳐줘서 이해시키고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돼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게 된 학생이에요. 제자죠. 그래서 다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교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이 나올지를 예상 못하면 이건 교수로서 이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 준거를 잡아야 돼요. 출제의 경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언을 하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예언 타당도 아니겠습니까? 타당도에서 준거 타당도죠. 이 준거를 잡는 게 교수의 역할이에요. 제가 출제 1차 문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 10년 동안의 출제 경향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번 준거는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기준에서 준거가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봐라. 2008년, 9년, 2011년, 2012년 이것만 봐라. 모든 책을 싹 버리고 모든 자료를 다 버리고 이것만 봐라. 여기 이번 시험에 여러분 여기서 14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14문제. 13문제 정도, 한 문제는 응용이고 13문제를 줍시다. 13문제만 이 4개 연도에서요. 13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13문제만 맞추면 합격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아니 이걸 합격을 못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합격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그냥 잡당스러운 문제들을 공부하니까 얼마큼 힘들어요. 또 이거를 그만큼 집중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려줘도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이것만 하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 똥먹느라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만 본 학생들은 지금 3명이 연락 왔거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15개는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딱 열을 공부해서 기출문제 이것만 보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합격의 비결이에요. 많이 할수록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분위 점수 표준. 이것도 뭐 기출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문제가요. 실망 노동자 가설, 부가 노동자 가설. 지금 제가 출제 여러분 시험 4시에 끝나고 제가 다 분석 다 했거든요. 아까 그 속박된 상태에서요. 2008년도 2회차에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준 거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여기에 다 걸렸어요. 2008년 여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실망 노동자 가설 이거 2009년 3회차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세 번에 규준의 종류, 이것도 2011년, 9년 나왔습니다. 두 번.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규준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키워드,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뭐예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표준 등급. 뭐 이렇게 쓰면 뭐 벌써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이 공부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채점자는 판단을 해요. 뭐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외웠으면 다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분위 점수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나열해 놓고 각 점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끝. 표준 점수. 무조건 표준 점수는 정규 분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 끝! 표준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 다음에 점수를 각 등급에 매기는 것을 말한다. 스테9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고교 내신자가 있다. 끝. 이렇게 쓰면 6점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1차 학교 가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공부하면은 뭐 다 붙으리라고 봐요. 너무 많이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모 학원에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책을 100번을 봐라. 책을 100번. 책 100번을 보면 떨어져요. 왜? 뭐가 뭔지 기억 못해요, 사람은요. 네 과목을 100번 보면요. 우리 뇌는 뭐가 뭔지 기억 못해요. 혼란스러워서 그 자체가 미치고 팔짝 뛰어요.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두 번째. 책을 다 봐야 합격합니다. 다 외워요. 우리 그렇게 기억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는 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사람 못 외워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책임의 표예요. 못 찍어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100번을 보십시오. 책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학원 나와요? 집에서 혼자 하지. 참 썩은 집단들 참 많아요. 썩은 집단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내용, 문제를 찍어주고 문제를 못 찍어주면 그 학원은 벌써 그 학원이나 그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학원은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찍어주지 못하는 교수가 무슨 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그 문제를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2차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공부를 잘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하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하라 이거예요. 나올 문제를 추려서 100문제 정도를 뽑아서 그것을 달달달 내 것으로 외우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그렇죠. 3번 끝났고, 4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 단점. 이것도 뭐, 책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요, 1차 문제에 나온 게 기본 정답이에요. 산업인력공단에서 1차 출제자가 2차 출제자고요. 1차 채점자가 2차 채점자예요. 그럼 1차 문제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검사 요인 효과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검사를 똑같이 A-로 똑같은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문제. 그래서 검사 요인 효과에 파생되는 게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기억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억 효과라고 하죠. 똑같은 문제가 2월 됐다 그래서 이걸 보고 2월 효과라고 하죠.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됐다 해서 뭐예요? 연습했다 해서 연습 효과죠. 그래서 기억 효과, 2월 효과, 연습 효과를 묶어서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또 잘못 배운 분들은 또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쓰면 떨어집니다. 왜? 이거는 검사 요인 효과의 하부 단계지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쓰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강의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사람, 서점에 있는 책들이 잘못 나와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엉뚱한 거 쓸데없는 거 배우고 떨어지고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력과 연습력과 만약에 이거 쓰면은 떨어져요. 근데 기억력과 연습력과 그 다음에 2월 효과를 썼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가 채점을 하게 되면 요 문제 하나 맞은 거죠. 그래서 부분 점수 2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2점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볼 때 게임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 사춘기가 돼갖고 이제 게임을 봐요, 야동을 봐요. 이제 야동을 본단 말이에요. 답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어요? 성숙돼서 바뀌었죠? 성장돼서 바뀌었죠? 이걸 보고 이제 성숙 요인 효과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 소년제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듬 최소한 러시아 할 때 금메달 못 땄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에서 막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을 금메달 만들려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만약에 이제 올림픽 할 때 러시아 출신들이 선수로 왔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팀 응원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답이 변했다. 이걸 보고 이제 역사 요인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만약에 이제 세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로 쓰면 되겠고요. 네 문제, 네 개 가지면 검사자의 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상황이 변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다섯 번째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의 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봤던 문제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 이것도 2009년도 3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동안 헛고생했구나. 엄한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죽을 똥을 싸고 공부했구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나온 문제들이 근데 이런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교수의 자질이에요. 수업을 가르치는 게 교수의 자질이 아니라요. 수업 책만 읽으면 뭐하러 학원 들어와요? 그냥 본인이 집에서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YBM 커리어 캠퍼스 오십시오. 문제 찍어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YBM 커리어 캠퍼스의 가장 장점은 지름길을 안다는 거죠. 물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등산에서. 두 가지 종류죠. 어렵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렵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쉽게 지름길로 즐기면서 가면서 합격하는 거 있고 요거를 안내하는 게 학원이고 교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YM 커리어 캠퍼스 오십시오. 여러분의 지름길 즐기면서 가는 행복한 합격의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요. 이제 상호 역할 관계 시 사정의 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듣보잡 문제예요.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잡스러운 문제. 그럼 이건 떨어지는 게 예의죠. 떨어지는 게.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는 가장 간단하게 포기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답안지는 최선을 다해 써야죠. 이 문제 사실 정답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모르냐? 기본 기출책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치사정 하지 않습니까? 가치사정. 가치사정도 있고 또 성격사정도 있고 또 흥미사정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동기사정의 한 파트예요. 근데 이 동기사정에 우리 기본 직업상식에 많이 안 나왔으니까 요게 듣보잡처럼 느끼는 거죠. 여기서 사정, 이건 조사나 평가라고 하죠.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거.
성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거. 여기는 동기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의 용도는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비슷한 문제들을 쓰면 돼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답안지를 백지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정의 목표, 조사의 목표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치 사정의 목표를 쓰는지, 흥미 사정의 목표를 쓰는지, 또는 뭐 성격 사정의 목표를 쓰는지,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면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내용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정답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계획에서 상호 역할 사정은 집단 내의 생애 역할 사정 중에서 하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작업의 인식을 높여주는 자극제로 쓰인다. 이렇게 뭐 길지만 줄임을 읽었습니다. 상호 역할 관계는 하나의 역할에서 작업의 인식을 높여주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역할에서의 자극제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큰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업 적응 상담에서 상호 역할 사정이 삶의 다른 역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직업 전환에 피해 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직업 선택의 피해를 예방해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정적 역할을 선택하는 피해를 없애준다 또는 줄여준다. 이렇게 아니면 또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 영향을 못하게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애를 윤택해 가는 상호 역할 사정은 잠재적으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차지하니까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완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완제의 역할이다. 또 역할에서의 작업의 인식을 높여주는 자극제의 역할이다.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업 선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먼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다음에 시험에 나올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번 보상적 임금제도. 이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보상적 임금제도에서 탕방 근로자가 예로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상적 임금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 열악할 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임금 체계를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한다. 이런 배웠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탕방 근로자가 나왔어요. 탕방 근로자가 나왔고, 내용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탕방 근로자하고 예를 들면 방직회사?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미는 똑같아요. 탕방 근로자는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작업 조건이나 작업 쾌적도나 위험도나 우리가 보상적 임금제도의 내용들, 작업의 위험도, 쾌적도,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 여기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의 쾌적도나 근로 환경이 열악한 탕방 근로자가 방직 회사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임금을 더 높이 받아야 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담 스미스에서 형평 이론에서 나온 얘기 이론이거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이론인데, 이렇게 균등화 법칙이죠. 조건이 안 좋고 열악하고 이럴 때는 임금을 더 줌으로써 균등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본 원리를 아주 쉽게 쓰면 돼요. 작업의 쾌적도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보상적 임금을 더 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상쇄 효과를 갖는 것을 보상적 임금제도라고 한다. 이럴 때 탄광 근로자가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요, 흥미사정에서 로의 2가지 분류 제개념 6가지 수직 차원. 이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카톡에 전화 엄청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별명이 로 교수예요, 로 교수. 왜? 이건 제가 이랬거든요. 이 문제는 이번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1000% 나오면 돼서 100%도 아니고 1000% 나오면 돼서 나오는 1순위를 지금 제가 로의 직업체계 6가지라고 했어요. 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직업상담사 2014년 3회 1회차에 20문제입니다. 20문제. 이 20문제 중에서 로에 관계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모든 12년의 기출문제, 1회차 기출문제와 12년 동안의 2회차 실무 기출문제가 제 머릿속에 다 입력했습니다. 몇 번 나왔고, 뭐가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이 순서와 패턴을 다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특강도 가져가고 이렇게 예원 타당도, 준고 타당도 파탄하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이게 이렇게 그대로 시행될 때 저는 정말 엄청난 효능감과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0문제 중에서 로의 문제가 2문제나 출제했다. 그러면 이 출제하시는 분은 로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2차에 2개나 나왔으니까 2차 때는 100%가 아니라 1000% 나와야 돼요. 1순위에. 그래서 저한테 수업 받은 분,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쫙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내가 나온다면은 8 곱하기 6의 구조인데 이거는 안 나오고 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찍어드렸어요. 왜? 채점하기 좋지 않습니까? 6점으로 6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번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게 로의 분류 체계죠. 그래서 8가지의 흥미군, 서비스직, 또 나오지 않지만 기술직, 이렇게 등의 8가지의 흥미군과 또 6가지 책임성과 곤란도에 따른 6가지 분류로 나오는 게 로의 직업체계죠. 그래서 로의 직업체계 중에서 책임성과 곤란도에 따른 6가지 분류 방법,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그 다음에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6가지 6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서비스 문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이건 우리 1차 시험 본 분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리엄슨의 딱 3가지 보게 되면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뭐예요? 무불어흥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윌리엄슨은 뭐예요? 특성이론 아니에요. 특성이론. 특성유인의 윌리엄슨. 특성이론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 학생이니까 뭐예요? 진로죠. 직업의 진로예요. 진로죠. 그러니까 진로의 생각. 그래서 진로 무선택. 그래서 여기에 직업 무선택 이름은 틀려요. 이건 진로 문제예요. 그래서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근데 꼭 시험 보고 이제 마음대로 직업 무선택 이렇게 해놓고 교수님 설명드렸는데 왜 틀려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직업이 아니라 진로 무선택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직업 상담사 시험의 문제들이에요. 제대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오답 덩어리고 그 오답을 또 컨닝해갖고 또 베끼니까 그냥 퍼져나가는 게 다 오답 설명하고 오답 컨닝해서 또 설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작년이요. 올해죠. 5002회차에 2회차 문제 이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진로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2가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진로는 누구예요? 학생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누구예요? 학생이죠. 그럼 직업의 진로예요. 진로예죠. 그러면 뭐예요?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돼요. 첫째 문제가 뭐예요? 진로 선택의 경우, 2번째 흥미와 적성에 불일치를 했을 경우 이럴 때
진로를 선택 못한다. 이게 답인데 기존 책 보세요. 또 기존 강의 보세요. 또 뭐 아주 과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기 저구비, 적응성, 우유부단, 비현실성. 우유부단이냐, 다재다능이냐, 비현. 이렇게 또 정답을 가르치는 또 책도 있어요. 이런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보딘 문제, 이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보딘은 현재 직업상담사 할 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의 내담자 유형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 경우, 자 갈등이 있는 경우, 정보의 결핍, 결여가 있는 경우, 선택의 불안이 있는 경우, 또 문제가 없죠. 이건 뭐예요? 선택의 불안이죠. 이거 문제 없음. 확신의 결여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선택해놓고 이런 문제. 근데 여기에 답, 이걸 갖다가 크라이티다. 그러니까 청소년 진로 문제 답으로 엉뚱하게 가르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빵점이에요. 빵점. 배워봤자 여러분 다 오답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진로, 무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정답이죠. 마찬가지죠. 그 문제는 이제 직설적으로 윌리엄슨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보딘 또 나왔죠?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이번에 2014년 2회차 3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크라이티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키워드 저구비, 적응성, 우유부단이냐, 다재다능이냐, 비현실성이냐, 설정. 이렇게 다음에 이거 100% 나오겠죠. 이렇게 100%. 이렇게 준거를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문제 분석하면서 저도 정리하느라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렇게 기출 뽑아서 해설 만들고요. 하느라고. 자, 잠깐만 보십시오. 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문항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그냥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차, 문항수, 문항의 반응수, 검사의 유형, 신뢰도의 종류, 검사 속도와 시간 이렇게 쓰시면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강의한 거는 빼놓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거 내담 아니죠. 10번 직무 분석으로 얻은 정보의 용도. 직무 분석의 용도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용소 다시 한번 이것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직무 분석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한 직무 분석의 용도 5가지를 쓰시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5가지 불러드렸습니다. 종업원의 모집, 선발, 교육, 배치, 기초 자료가 된다. 두 번째, 경영 및 인사관리, 수행관리가 된다. 세 번째, 직무 수행 평가가 된다. 네 번째, 임금 결정 및 관리 용도로 활용된다. 다섯 번째, 작업 방법 및 작업 공정의 개선에 활용된다. 제가 특강책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 내용 그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딘의 직업 문제. 이거 다 아까 했습니다. 12번 내담자와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듣보잡이라고 하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에서 쓰시면 돼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이른 조언이죠. 조언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제가 이렇게 조언 내리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상담자와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1번 너무 이른 조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담자를 가르치는 거. 가르칠
하려고 할 때 상담 관계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내담자에게 또 지나친 질문을 하는 경우 또 상담 관계를 가로막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의 경험을 진술한다. 상담자의 경험 진술. 나 같은 경우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상담에 방해가 된다. 두 번째, 내담자를 촉진하는 내담자 촉진하는 태도와 기법. 내담자 상담을 촉진하는 태도와 기법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내담자와 촉진한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촉진한다. 이거 빨리 간다. 여기에 따라서 상담에 방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툴버터의 집단 상담. 이것도 뭐 우리가 툴버터의 집단 상담은 제가 두 번째로 예언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1차 문제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2014년 1차 문제. 1차 문제에 나왔다는 건요, 2차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1차 문제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꼭 툴버터가 나오겠다. 툴버터가 나오는 건 뭐예요? 집단 상담의 유형이겠다.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자산계 취급이다. 그래서 자기 탐색, 상호작용. 두 번째, 개인정보의 검토 및 목표의 연결. 네 번째, 직업 및 교육정보의 획득과 검토, 의사결정. 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한다 이거죠. 집단 상담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여러분 볼게요. 요것도 제가 예상문제에서 예상문제 직업상담사 20개 찍을 때 여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냐? 왜 이걸 찍었냐? 물론 여기에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나왔지만요. 여기에 포함된 문제, 다 포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13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쳤냐? 그동안은 투사적 방법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투사적 방법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투사적 방법하고 대칭되는 자기보고식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보고식 검사 장점 5가지를 쓰죠. 1번 집단 검사가 가능하다. 2번 피검사자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3번 채점과 해석에 용이하다. 4번째 신뢰도와 당도가 대체로 높다. 5번째 다양한 통계 분석 가능하며 활용이 간편하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했죠? 15번 홀랜드 유형. 뭐 이것도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홀랜드 유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9회차 2009회차에 2009년 1회차에 나왔고 2008년 1회차에 나온 문제입니다. 벌써 여기 이어 바운다리에서 다 걸렸어요. 똑같은 문제가 13개에서 1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홀랜드 육각형 이론 리아색이다. 그리고 뭐 눈 감고도 외우지 않습니까? 현탐의 사진관이다. 그래서 현실형 기계 조작 연구 탐구, 자유창조, 사람 이타적, 그 다음에 여기 진취성, 여기는 뭐요? 정밀 꼼꼼.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현실형이란 기계 조작을 좋아하고 반대 유형은 사회형의 사람과의 관계는 미숙하다. 자, 탐구형은 뭐예요? 연구 탐구를 좋아하고 반대 유형의 진취형인 진취형의 리더십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술형 자유창조적인 유형으로서 반대 유형인 관습형의 꼼꼼하고 정밀한 부분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사회형은 사람 관계를 좋아하고 이타적인 소유자로서 반대 유형인 뭐예요? 현실에게 기계 조작은 싫어한다. 그 다음에 진취형은 뭐예요? 리더십이 강하고 반대 유형인 탐구형의 연구 탐구 내용들은 뭐 싫어한다 또는 미숙하다 아니든 부족하다 뭐 이건 뭐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관습형은 정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뭐
반대 유형인 예술형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부분은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뭐 도서관 사서다.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조종사다. 예를 들면 뭐 과학자다.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다. 예를 들면 뭐예요? 뭐 봉사자다. 예를 들면 기업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더 좋고요. 요점 뭐 이거 뭐 서비스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2009년 8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요. 지점수 산출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계산 문제로서 예상 문제 찍어 놓은 겁니다. 왜 찍었을까요? 심리검사에서 직업심리학에서 계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지점수하고 티점수예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 문제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예상 문제 찍은 겁니다. 문제가 직업상담가 구직자 A와 B의 각각 동형검사. 이건 뭐 기출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2회차에 나왔습니다. 기출 2회차에 토시에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2007년도 2회차에요. 그래서 답을 뭐 구하면 이겁니다. 답 간단합니다. 문제가 다 주됐어요. 그래서 A형 지점수 구하는 공식 뭐예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T점수 구하는 공식 뭐예요? 뭐 10G 플러스 50이다. 뭐 이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형, U형 표준 편차가 7이니까 7분의 원점수 105 빼기 평균 100 하게 되면은 2.14. B유형 표준 편차 15니까 15분의 원점수 124 빼기 평균 100 하면 뭐예요? 1.60. 그래서 2.14가 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 중 누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면 돼요. A가 A 2.14가 B 2.16보다 더 높게 나왔으므로 구직자 A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점수 계산하고 그래서 지점수 계산 결과를 보고 점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 2회차 그대로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를 뭐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고 쓸 게 없으면요.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관을 쓰시면 돼요. 인간관. 인간은 가치를 지니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고 선한 존재이다. 개인은 잠재적 능력을 있는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철학적 가정은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확충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장을 지녔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각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뭐 각 개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와 장래에 대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뭐 각 개인은 결정하고 계획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유용한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쓰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 쓰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요,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2번 2014년 3회차 문제의 가장 핵 문제가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요. 자,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이거 뭐 기출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출 2007년도, 8년도 뭐 엄청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문제 그대로 나오시면 뭐 토시는 안 틀려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문제의 핵이냐 이거예요.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임금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성 임금제를 구하려면 부가가치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본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존 서점에 나와 있는 책과 또 잘못 가리키는 컨닝을 잘못한 일부 기술이 잘못 강의해요. 어설프게 강의하는 거죠. 경작을 몰면서 어설프게 그냥 잘못된 컨닝을 보고 또 그대로 전달하는 데가 많아요. 이 문제는 생산성 임금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제에 의하면이지. 근데 생산성 임금제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율과 자본 비용을 넣으니까 답이 16%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 좀 엄청나게 죄짓는 겁니다. 이 수강생들한테 이 문제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2차 시험은요. 합격하면 60 몇 점이고 불합격하면 50 몇 점이에요. 다 그 경계 변성인데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못 배워서 16% 썼다.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것도 쓸데없는 오답 열심히 외워서 외우느라고 또 수고했고 외우느라고 고생했고 외우면 틀리고 오답이고 이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 정말 수강생들한테 죄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실력도 없으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강의하고 수강생들은 이게 다 떨어뜨리고 이런 학원이 아직까지 존재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왜? 모르면 강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경제학적 이론이 없으면 잘 몰라요. 이 문제는요. 맨 밑에 보세요. 2008년도 적정임금 상승률은 이 적정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문제 요지예요. 근데 왜 생산성 임금제를 갖고 계산을 해요? 생산성 임금제로 계산하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16은 100% 오답이에요. 적정임금 상승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데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이 문제가 예를 들면요. 연도만 조금씩 바뀌어요. 해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건 2008년도 문제니까요. 2008년도 1인당 생산액. 2008년도 1인당 생산액 나누기 2007년도 1인당 생산액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 정답인데 이걸로 가면 완전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구하는 공식을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해요. 2007년도 자 봅시다. 2007년도 1인당 여기 보게 되면은 생산량 곱하기 근로자 수니까 여기서 문제 보게 되면요. 2008년도 볼까요? 2007년도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40명이지 않습니까? 40명. 40명에서 생산물 단가가 10원이래요. 자본 10원이고요. 생산량이 100개고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가 10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치 만드는 거예요? 1,000원어치 만든 거예요. 1,000원어치. 1인당 생산성이 2007년도는 1,000원어치 만든 거예요. 40명에서. 그러면 1,000원을 40명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만드는 겁니까? 25원씩 만드는 거죠. 25원.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뭐예요? 50명에서 얼마짜리를 보게 되면 50명에서 생산물 단가가 120개. 그 다음에 얼마래요? 12원. 그러면 1,440원. 2008년도는 50명에서 1,440원어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440원어치 만들기 나누기 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28.8원. 이렇게 해서 요거의 변화율만 따지면 되니까 뭐예요? 25분의 28.8 빼기 25 곱하기 100 하면은 15.2%에서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5.2% 안 쓴 사람 다 빵점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16% 이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참 분노를 일으켜요. 왜 이런 문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하고 이런 거를 수강생들한테 강의해서 수강생들도 틀리게 또 오답을 지적하고 이거 정말 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혹시 시험 볼 기가 있는 사람 이거 꼭 15.2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의 제한과 절충의 이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트 프레드슨의 이론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트 프레드슨 제한과 포부죠. 제한과 포부. 제한과 포부 이론. 그래서 제한과 포부 뭐예요? 여기서 문제 절충과 뭐 제한 이렇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트 프레드슨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이름도 세지 않습니까? 고트 프레드슨 힘센 산의 이대근. 그래서 힘센 산의 이대근 뭐가 세요? 성이 세다. 그래서 힘과 크기 제한성 몇 살입니까? 뭐 3세부터 5세. 성 역할 지향성 6세부터 8세.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부터 13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14세 이상. 그래서 이렇게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제한과 절충 이론이 있다 이거. 제한. 보세요. 요때 유아기 때는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한. 유아기 때는 환상적인 직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신체 키나 몸무게나 여러 가지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 힘과 크기에 따라서 또는 성역할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사회적 가치나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 따라서 나의 직업의 포부가 제한적으로 발달된다 이거예요. 왜? 이제 비근한 예로 내가 스튜어디스죠? 스튜어디스죠. 아, 헷갈리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희망인데 쭉 그다가 키가 안 자랐어요. 근데 스튜어디스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163인가 이하면 안 돼요. 근데 161분이 안 자랐어요. 그래갖고 스튜어디스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제한적인 요인에 따라서 직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충은 뭐냐? 절충은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직업의 발달이 내가 원하는 이상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과 충돌될 때 내가 유아기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실에 맞는 이상과 내 원하는 이상을 절충해서 이렇게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뭐 이런 이론을 만든 게 제한과 타협의 이론, 절충과 제한의 이론.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가치, 사회적 지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좀 푹 쉬시고 즐기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